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이 자진월북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이들의 자택을 포함해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잠잠했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홍은동 자택 앞. 아침부터 검찰 관계자가 압수물을 담은 종이 상자를 들고 집을 빠져나옵니다. 비슷한 시각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여의도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한 분과 두 수사관은 약 30분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 그리고 수첩 5개를 가져간 것이 전부입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 또 국방부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모두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20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당시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고인이 자진월북한 것으로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또 서욱 전 장관은 북한군 감청 기록 등을 삭제시켰다는 혐의로 각각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대상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수첩 등 개인 기록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각 기관들이 아니라 개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조사를 마친 검찰이 본격적으로 핵심 인물들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의 초점을 전환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 기록물이나 국방부의 감청 자료 등 핵심 증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 이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서욱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또 다른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출입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지인 기자, 이번 수사는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었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 수사가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온 건가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들으셨지만 압수수색이 각 개인들을 겨냥했다는 설명에 실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각 기관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면서 참고인 수십 명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에 청와대와 부처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 시간대별 재구성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당시 책임자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또 그 과정에 위법 과정은 없었는지 따져보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아닌 개인들로 수사 초점이 바뀌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그 과정에 직권남용 같은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수순으로 진행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이틀 뒤에 서욱 전 국방장관의 국회 출석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지침을 줬고 이 발언 하루 전에 청와대에선 관계장관 회의가 2차례 열렸는데요.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해서 당시 열렸던 회의들의 내용이나 또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하는 건데 다른 청와대 관계자나 장관급 인사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 이후에 이들에 대한 줄소환 조사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자, 공교롭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나란히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국정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두 사건을 고발한 게 지난 7월 6일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국정원장을 징검다리 삼아서 전 정권 청와대를 겨눈 양상이 닮은 꼴인데 5주 정도 기초조사를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전 정권 인사들을 겨누면서 양갈래 수사 모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해할 수가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거 아니냐며 정치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압수수색 뒤 휠체어에 탄 채 취재진들 앞에 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신의 혐의는 국정원 서버에서 뭘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거라더니 왜 국정원이 아닌 집을 압수수색하냐고 반발했습니다. 국정원 서버를 지웠다는데 왜 우리 집을 압수수색하는가? 그분들이 제가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지 않는가 이걸 좀 찾는 것 같다. 결국 검찰이 가져간 것은 고작 휴대전화와 일정을 적은 작은 수첩 5권이 전부였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망신주기, 법주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국정원을 개혁한 자신을 현 정부와 검찰이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탈탈 털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 코로나 재유행, 보급 피해로 인한 국민은 아우성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또 오늘 검찰 압수수색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 대한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에 맞설 것이고 그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격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전 정권이 월북으로 단정 지은 만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비대위원을 모두 임명하고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의 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당 내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도로윤핵관 비대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주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을 제외하면 새롭게 뽑힌 사람은 전주의 엄태영 의원 등 6명입니다. 선수별 또 지역별 원외위원장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 그다음에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요소들을 두고 인선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주기한 전 대검 수사관.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 근무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주 위원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는데 주 위원의 아들이 대통령실 6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는 사실이 드러나 사적 채용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비대위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복심 한라인이 생긴 거 아니냐는 논란에 주 위원장은 한사코 지역 안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표성이 가장 강한 사람을 뺀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한 지점이기는 합니다. 9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심을 반영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의총에서 재신임을 얻어 당연직 비대위원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도 당의 비상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 중 하나인데 이준석 대표는 내쫓고 본인은 자리를 지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비상 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또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니냐. 여기에 수천억 대 특혜 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상태에서도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을 밀착 수행에 눈길을 끌었던 박덕흠 의원도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모레 첫 회를 열고 당 혼란부터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핵관 비대위라는 비판 속에 내일 비대위 체제가 적법한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되고 이준석 대표의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어
출발부터 순탄치 않은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내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오늘 비대위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입니까? 이준석 전 대표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규정하시나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테고요. 어차피 모호함이 뭐 하루 이틀 정도 가겠지만은 저는 가처분 신청에 따라 가지고 좀 판단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 전에 최고위원회는 해산한다라 돼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그 전 최고위 구성위원들이 사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퇴를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처음 겪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사실 모호함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내가 대표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내일까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뭐 기대일 수도 있고요, 예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결론이 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장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절차적으로 보면은 ARS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원래 정당법에 보면은 대의 의결 기구, 그러니까 전국위 같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서면 의결이나 아니면 위임 의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ARS 투표로 했다고 하는 것은 ARS 투표가 뭡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냥 찬반을 묻는 건데 모든 어떤 의결 전에는 반대 토론의 기회도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족수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화 받은 사람을 정족수 하나로 치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제 오늘 지금 좀 공격을 하십니다. 이 당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지금 대표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에 있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 뭐 주호영 대표도 그렇고 본인 공천 자르겠다 그러면 다 가처분 걸어요. 예, 그리고 다 거셨던 이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홍준표 대표께서는 본인 공천 안 주니까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치사한 얘기지만은 네.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 당 의원 중에서 본인의 예를 들어 가족이 예를 들어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분들 많아요. 그냥 남의 집 아들 얘기니까 지금 저렇게 하고 계신 거지 또는 네.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 본인들 한 1년 뒤에 공천 잘린다고 하면요 머리도 깎고 다 하세요 보면 보통 예, 그러니까 뭐 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예, 예전에 나경원 대표도 뭐 그때 제가 비대위원 할 때 2012년에 그때 뭐 중구 공천 떨어지시니까 항의도 세게 하시고 뭐 울고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예. 아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가처분 신청 같은 적극적인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당장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장관이 본인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지고 직에 복귀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다음 본안 소송은 또 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이 개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데 네. 대통령을 하셔도 되고 저는 하면 안 된다? 예. 제가 선당우사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그때는 조직을 버리신 건가요, 그러면? 불합리한 징계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지금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니 다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추미애와 싸웠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과 싸웠기 때문에 윤석열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 정부의 근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전체적인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서 드는 뭐 뉘앙스랄까요? 이런 거는 좀 억울함이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좀 서러움도 좀 있는 것 같고. 억울함보다는 신뢰의 상실입니다. 신뢰의 상실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요. 저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예. 실망감 뭐 이런 겁니까? 기대가 없어서 실망은 별로 없고요. 네. 예,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대위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오늘 비대위원들 명단이 좀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권성동 원내대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재심을 또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서 네. 사실 지향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뭐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네. 개개인들은 뭐 제가 따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선출된 지도부가 아니라 결국 임명된 지도부입니다. 비대위는.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자라고 할 수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안배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특히 사무총장으로 박덕흠 의원을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박덕흠 의원은 윤핵관 중에 또는 윤핵관 호소인 중에 한 분과의 친소 관계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주기환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께서 검사로 계실 때 수사관을 하셨던 그런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특수관계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것이 최근에 정권과 당이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으로 오르냐? 그러니까 국민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비상 상황은 윤핵관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때는 윤핵관을 배제하는 구성 또는 윤핵관과 연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물러나는 구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당대표 지지율들 보면 꽤 나온다. 이 얘기는 향후에 전당대회가 열릴 때 후보로 출마하실 생각이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저는 뭐 조기 전당대회 뭐 이런 말 나오는데요. 네. 이 정도까지 무리수를 벌였던 사람들이라면요. 그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게 아마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이준석이 당대표 다시 되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제도 어떻게 바꾼다고 될 게 아니라요. 만약에 진짜 이준석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면은 네.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야 됩니다. 윤핵관들이. 예, 성공시켜서 봐라 우리가 옳았다. 이준석이만 사라지면 되는 거였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는 언제든지 다시 그분들 심판하러 올 거고요. 제가 심판하면은 그땐 구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들 정계 은퇴 시키러 왔다라고 제가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텐데 네. 포함해서 오늘 또 못하신 얘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쯤에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데요. 집권 초기 국정 혼란과 여당 내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지 않고 내실 있게 변화를 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전을 인적 쇄신의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의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지지율 급락에 따른 보여주기식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의 부분적인 인력 보강을 하는 것으로 인적 쇄신을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대기 비서실장과 정무, 홍보수석 등의 유임이 예상되고 홍보 보강 차원에서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의 영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신 만 5세 입학 논란의 책임을 물어 권성현 교육비서관이 교체됐는데 이처럼 일부 비서관급의 교체나 재배치가 예상됩니다. 전면 쇄신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부분적인 손질만으론 지금의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인사가 문제라고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국민이 기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전환은 또다시 묵살될 참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내일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도 열립니다.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이름으로 열리는 기자회견은 모두 40분 정도 진행되며 15분간의 대통령 모두 발언과 기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인사 논란과 건진법사 등으로 대표되는 비선 논란,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청사진을 새로 제시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개정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의 보복 수사로부터 당을 지키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과 당대표로 유력시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다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당직자의 직무정지 기준을 검찰의 기소 여부에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로 완화한 겁니다.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 의결 소식이 의원총회장에 전해지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력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당헌을 개정하면 이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또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가 검찰 기소에 좌지우지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개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사실 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그걸 보호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재명 지키기다 하고 공격을 하게. 개정안은 내일 비대위 회의와 앞으로 열릴 중앙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삼선 의원 일부는 긴급 모임을 갖고 현 시점에서 개정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는 강령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삭제하고 포용 성장으로 바꿨는데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새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새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민간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창의적인 도심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꺼낸 카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된 돈의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시행을 계속 미루어 아직 제대로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재건축 심사 때 안전진단 평가 비중을 낮춰 통과도 쉽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재건축 조합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법제화되어 실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구체적인 감면안은 9월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도심 재개발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용산지구나 세운지구 같은 곳에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주고 세금도 깎아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 158만 가구, 지방 대도시 52만 가구 등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집값 하락기에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비판, 민간 주도 개발로 결국 땅 주인이나 건설사들 좋은 일 시킬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인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주택 공급 대책이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이번 대책은 큰 그림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뒤로 밀어놨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해서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가장 다른 점, 기존의 대책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워드는 역시 민간이겠죠? 기존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수요자인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 방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고요.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깎아주겠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로 인한 이 이익을 집주인들만 과도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6년 동안 똑같은 제도를 지금 방치하고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곳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금이 나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급 자체를 지나치게 가로막고 있는 이런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주자.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특정인들만 이익을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초과이익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은 저희가 정확히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이 과도하다고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적정 그러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도 고쳐야 되고 예. 아주 지역마다 이해관계시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달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 한꺼번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중에 발표를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살펴볼 부분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공공임대주택도 저희가 50만 호를 1년에 10만 호씩 지을 거고요. 이게 옛날보다 줄어들지 않았느냐 했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 청년 원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무주택 서민들의 첫 집에 대한 염가의 저가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 물량을 키웠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합치면 서민들의 임대주택 또는 그 내 집 마련의 공급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자, 임대차 3법 이야기를 또 해보면 장관님께서는 이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려했던 8월 전세대란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고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 법 고칠 때 공청회 한 번 없이 그냥 민주당의 다수 의석이라는 이유로 그냥 두들겼거든요. 그런 법에는 졸속 입법에는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잘 작동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취지이고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자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20년 안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 이런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다르신 것 같던데.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한 20만 호 정도 되는 서울시의 반지하를 빨리 없애겠다. 그것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 반지하 또는 쪽방, 고시원, 옥탑방 또는 비닐하우스 같은 비정상 주거, 그러니까 우리 주거 기준에 안 맞는 주거가 반지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반지하에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 실태조사와 함께 거주자들의 의사를 조사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치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가 또 우려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비구름이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네, 현재 정체 전선은 지금도 남해안 지방에 꼼짝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가장 강한 지역은 창원과 진도 그리고 제주 산지로 시간당 30mm 이상씩 내리고 있고요. 조금 전 7시를 기해서는 부산을 비롯한 경남 해안과 전남 해안 일대 다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안 지방의 비는 야행성 폭우라 한밤중에는 빗줄기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비구름 예측을 보시면 색이 짙을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건데 오늘 밤 자정 이후에는 주로 부산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머무르며 시간당 50mm의 장대비를 퍼붓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그나마 빗줄기가 잦아들겠습니다. 어제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의 양입니다. 전북 완주에는 126, 김제에 108mm로 주로 호남 지방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이 강한 집중호우라 걱정인데요. 오늘 빗줄기가 가장 강했던 논산 연무와 전북 김제에는 시간당 60에서 70mm의 비가 기록됐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 지방은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도 발령 중인데요. 오늘 밤 사이가 이번 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비로 충남에서 논밭 수백 헥타르가 잠기고 주택과 도로 등 300여 곳이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자체들은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곳곳에 문짝과 가전제품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과 축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린 부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마을에서만 60여 가구 중 20여 가구가 매몰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남 지역 주택과 도로 등 300개가 넘는 시설이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 이렇게 생겨서 진짜 아이고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삶의 터전이잖아요. 잘 생겼건 못 생겼건. 부여와 청양을 중심으로 농경지도 688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추석 출하를 앞두고 있던 터라 농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이게 추석 메론인데 이 메론이 이제 맑게 해가 뜨면 싹 시들어 버려요. 이걸 철거해야 되는데 이게 꿈만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재해 현장. 그나마 군인과 자원봉사자 손길이 있어 버팁니다. 생각지도 않은 수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해주신 게 고맙기가 참 말할 수 없이 고마워요. 이번 비로 부여군과 청양군은 각각 580억 원과 2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남도와 시군은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새벽 부여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40km 떨어진 금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차에 함께 동승했던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젯밤 또다시 폭우가 쏟아진 전북 지역에서도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들이 떨어졌고 돌풍에 지붕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폭우와 함께 초속 8m의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마을에 있는 낡은 주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 주변에 널려 있는 지붕 잔해를 보며 85살 할머니는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우당탕 허걸리 이 뭔 소리 온 거고 그냥 나가봤어요. 그때만 뒤안이 그렇게 싹 어겨져 버리더라고. 시방 살 수가 없는데 이지라는 게로 내가 어떻게 살겠어. 돌풍으로 지붕이 날아간 집이 이 마을에만 5채, 부러진 나무뼈대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마을 회관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지붕이 날아갔고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가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 보입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물에 잠긴 사과밭 한가운데로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콸콸 쏟아져 내려옵니다. 과수원 고랑마다 흙탕물이 들어찼고 수확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추석 제수용 사과가 바닥에 나뒹굽니다. 6년 동안 기른 사과나무를 어떻게든 살리려 물기를 내보지만 무릎까지 빠질 정도여서 수습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떡합니까? 그거 내버려 두면 뿌리가 썩어요. 지금 딸 때 아닙니까? 이제 추석인데 심란하죠, 마음이.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북 완주의 한 주택은 앞마당은 물론 집안까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집에 홀로 살던 86살 할머니는 잠든 사이 불어난 물에 대피도 못한 채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오려고 하니까 물이 여기 다 차고 문도 안 열리더래요. 저 밖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침대 위에 올라가서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 밖에도 물에 잠긴 도로에서 차량이 갇힌 한 명이 구조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 다시 내린 폭우에 전북 지역 농촌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감사원이 이번엔 통계청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내려고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통계도 조작했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통계청이 1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의 격차가 5.95배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는데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온 겁니다. 정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통계 방식을 바꿨던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통계 방식을 다시 바꿨습니다. 실제로 2019년 1분기에는 이전 방식대로 하면 소득 격차가 5.8배였지만 새 방식으로 하면 5.18배로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하려고 통계청장까지 경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구미에 맞게 통계 조작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통계청장 교체는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입니다. 사실 그동안 통계 신뢰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통계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3, 4분기에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특정감사입니다. 통계청은 응답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사 방식을 바꿨을 뿐이며 통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석 달 넘게 욕설을 내뱉으며 1인 시위를 벌여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저녁 첫 마을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위협을 가했고 오늘 오전에는 흉기를 들고 비서관과 마을 주민을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앞 도로. 확성기를 둘러맨 60대 남성이 마을 주민과 대치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한 손에 흉기를 들고 확성기로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뭘 한다고 1인 시위를 얘기해. 경찰이 출동해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몸싸움까지 벌이며 저항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왜 같은 걸로 그래? 작업하는데 와서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건지. 난 작업 중인데. 이 남성은 어제 저녁엔 귀향 후 처음으로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어디를 나오냐며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김정숙 여사가 밤늦게 직접 양산 경찰서를 찾아 남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수가 뭐 욕설 같은 거 막 섞어가지고 하고 오늘 또 보면 욕설이 있어요. 경찰이 이 남성을 연행해 조사하자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파출소로 몰려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석 달 전부터 양산의 모텔이나
평산마을 근처에 새를 얻어 지내며 사적 근처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몸에 깡통을 두른 한 보수 유튜버는 욕설과 고함을 뱉어냅니다. 지난 5월엔 문 전 대통령이 시위자 4명을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남성도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이 피해 여학생을 추락시킨 구체적인 정황이 법의학 감정서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당초 준강간치사 혐의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 혐의로 바뀐 것에도 이 감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BC가 입수한 감정서 내용을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새벽, 피해 학생은 인하대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떨어진 창틀은 복도 바닥에서 106cm의 높이에 두께는 24cm가량. 검찰에 제출된 법의학 감정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이 창틀을 넘어 떨어졌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손에 벽면을 짚은 페인트 자국도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창틀 위로 올린 뒤 떨어뜨렸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창틀에 기대 있었던 위치와 자세, 가해자와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해자는 매우 적은 힘만으로도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장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 혼자 힘으로 추락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피해자의 배에 남아있던 눌림 흔적 역시 스스로 창틀에 오르려면 좌우에 번갈아 생겨야 했지만 실제로는 창틀에 걸쳐있던 흔적만 확인됐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락시킨 법의학적 근거를 확보한 검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준강간치사에서 이보다 무거운 살인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온 가해자가 사건 직후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밀었다고 진술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범죄 관련자들은 최초 진술 때 사실과 가까운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진술에 가장 신빙성을 부여하고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재판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의로 추락시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법의학적 판단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 한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내 한류의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한글 간판, 한국 음식들,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손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삼겹살과 곱창 전골 등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 안은 젊은 손님들로 꽉 차 있습니다. 테이블마다 초록색 병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 소주입니다. 능숙하게 소주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모습이 마치 한국 사람 같습니다. 友達のなんかおすすめっていうか美味しいよって言われてそこから飲み始めました。人気の理由は多分飲みやすいのと、なんか緑のやつがあまり日本ないからなんかおしゃれで買っちゃったりとかするのはありますね。 밤에만 마시지도 않습니다. 받기 훤한 대낮부터 단짝 친구와 낮술을 즐기는 자리에도 한국 소주가 함께 있습니다. 普段はハイボールとかあんまり甘くないようなお酒を飲むんですけど、でもこれは甘くてもさっぱりしてるっていうか飲みやすいから。 도쿄에서 이른바 K-소주의 유행은 코로나 기간 동안 지루한 실내 생활을 버티게 해준 한국 드라마가 불러일으켰습니다. 슬플 때 마시고 외로울 때 마시고 소주를 마시면서 감정을 풀고 마음을 달래는 드라마 주인공들을 보면서 좀처럼 속을 잘 표출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배운 걸까요? 今日はめっちゃイライラしててめっちゃお酒飲みたくてちょっと酔っ払いたいなって時に飲もうと。
과일이나 탄산을 섞는 현지화 전략에다 비교적 가벼운 술을 선호하는 일본 젊은 남성들까지 끌어당기면서 소주 인기는 폭발적입니다. 점유율 1위인 참이슬은 작년 매출이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10배나 늘었고 2위인 좋은데이도 2년 만에 3배 가까이 판매량이 폭증했습니다. もともとは新大久保若い女の子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ドラマが流行るようになってからは若い男の子だったりとかも結構焼酎を飲むようになったり。 냉랭한 한일 관계를 뛰어넘는 한국 드라마의 힘은 소주뿐 아니라 다른 먹거리로도 확산돼 일본에서 또 한 번 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남부 고치시에도 우리나라 마트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식품점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김치, 김, 라면 등 한국 제품만 판매하는 곳이지만 손님은 모두 일본 사람들입니다. 韓国ドラマが好きなんですよ。それでちょっと影響されていろいろテレビでこんなんあるなみたいな、こんなん食べてたななんか。 일본 북부 삿포로시도 비슷합니다. 한국 화장품과 마스크, 심지어 마스크 스트랩까지 드라마에 한 번이라도 등장한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리며 삿포로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도쿄나 오사카에만 있던 떡볶이 전문점도 삿포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東京や大阪ですとコリアンタウンがあるんですが、札幌にはないので、こちらのお店では韓国本場の味が食べられ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대형 덤프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주오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이렇게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내리막길이나 굽은 길에서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내려오던 25톤 덤프 트럭.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더니 옆으로 넘어집니다. 마주오던 SUV 차량은 급히 속도를 줄였지만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는 팔과 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SUV를 몰던 운전자도 부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리막 우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과정에서 축이 빵꾸가 나보니까 그대로 전도를 했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내리막길의 급 커브길.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커브니까. 커브에서 그래도 천천히 오면 되는데 과속을 해요. 지금 여기는 농로길이기도 하는데 농사 지는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지난 4월에도 전남 장흥의 한 내리막길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해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곳 역시 과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과속을 일단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굉장히. 오다가 보면은 이미 늦어요. 일단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지턱을 해준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내리막 급 커브길. 위험한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속방지턱과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휴가철이면 해수욕장마다 좋은 자리를 맡아놓기 위해서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늘어나는데요. 이런 알박기 텐트들 중에 일부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서 그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걷어서 버리는 절차도 너무 복잡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번진 울산 동구 주전 앞바다. 몽돌 해변 위에 설치된 텐트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에 고인 빗물의 무게를 못 이겨 앞으로 꼬꾸라진 텐트도 있고 텐트를 지탱해야 할 지지대가 빠져나가 풀썩 주저앉은 텐트도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강풍이나 태풍이 불어닥칠 경우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살도 넘었어요. 누가 이게 피 넣고 가갖고 홀 모양인지 어쩔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1.5km에 달하는 해안선을 자랑하는 이 해변에서만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가 수십 동에 달합니다. 주전해수욕장에서는 한 달 전 장박 텐트 13동을 철거해 이곳 행정봉사실에 보관하고 있지만
그 뒤로 주인이 찾아간 텐트는 단 3동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0개 텐트는 사실상 버려진 겁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관청에서는 이런 텐트를 곧바로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주인이 보이지 않는 텐트라도 엄연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한 달 반에 이르는 철거 절차를 일일이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동되고 나면 이제 사실상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니 이런 치운한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버리고 떠난 것인지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장박 텐트. 결국 해수욕장에 펼쳐진 수많은 텐트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가을이 될 때까지 흉물로 남아있다 철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하이트 진로에 술을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오늘 본사 옥상을 점거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132명의 화물차 기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이 벌써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담동 하이트 진로 본사. 건물 옥상에 화물차 기사들이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119 구급대가 만약을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화물차 기사들은 오늘 아침 본사 건물 1층과 옥상을 점거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공장에서 맥주와 소주를 운송하는 화물차 기사들은 지난 6월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름값은 치솟고 있는데 운송료는 무려 1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맥주보다 소주 운송료가 30%나 싸게 책정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780만 원 운송료에서 기름값이 320만 원 나왔고요. 도로비가 한 4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요소수값이 한 40만 원, 거기에 제차 할부값이 340만 원 나갔고요.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이 없죠. 하이트 진로 측은 강경 대응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 132명과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원들의 집회로 손해를 봤다며 2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들은 하이트 진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 수양물류나 그 하청회사 소속입니다.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원청인 하이트 진로는 수양물류와 화물차 기사들 사이의 문제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양물류 임원 4명 중 3명은 하이트 진로 본사 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특히 그중 1명은 과거 유성기업과 만두 노조 파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무관심을 넘어 과도한 탄압과 해고로 조합원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시간 끌기 위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에는 강원도 홍천 공장에서 농성하던 조합원들이 경찰의 해산에 저항하다 뛰어내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불법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연휴의 영향으로 검사량이 줄면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명대 중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휴가철 이동량이 급증해서 그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유행의 정점을 15만 명으로 낮췄던 방역당국은 확진자 예측치를 다시 최대 24만 명까지 올렸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오늘 오전 선별진료소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문을 연 지 1시간 만에 검사받은 사람만 200여 명. 특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철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갈아타고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마스크 좀 끼고 다녀요. 연휴 기간 제주도를 찾은 사람도 작년보다 21% 증가한 18만 2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철 대규모 이동의 여파는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유행 정점을 이번 달 중 15만 명 안팎으로 예상했던 방역당국은 최대 24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33만 명도 가능하다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휴가철 이동량 등 또 최근 기상악화의 영향 등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위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지난주 21.7%까지 오른 상황. 이런 추세라면 위중증 환자는 다음 달 초 최대 900명, 사망자는 14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학과 추석 연휴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 이후로는 천천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급격하게 감소되기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수도권 중증증 병상 가동률은 70%를 넘었고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코로나 의심되거나 코로나 확진됐는데 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환자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격리실이 다 차 있으니까.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 가능한 새 모더나 백신이 영국에서 최초로 승인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국내 허가와 도입 일정을 이달 말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형 가구 매장 이케아에서 필사의 탈출극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매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방역당국이 매장을 통째로 봉쇄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이케아 가구 매장. 출입구 문틈으로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간신히 막아내고는 있지만 힘겨워 보입니다. 결국 역부족. 잠시 뒤 비명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문을 열고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이곳을 다녀갔다는 이유로 방역 당국이 매장을 통째로 봉쇄하려 하자 안에 있던 쇼핑객들이 도망쳐 나온 겁니다. 사력을 다해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럴만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매장에 갇혀있다 격리시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격리시설에 갇혔다는 사람은 SNS에 갈아입을 옷도 없고 생활용품도 없다며 웃긴 건 도망간 사람들은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이케아 탈주극은 시민들이 강제 격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상하이는 지난 3월 2달 넘게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2,5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끔찍했던 기억을 남긴 봉쇄였지만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봉쇄 정책은 그대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몰렸다 코로나 확산으로 15만 명이 갇혔던 하이난은 오늘도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봉쇄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또 다른 관광지 신장에서도 갇혀있던 관광객 9만 2천 명이 지난 2주 동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새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그리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인데요. 이들 모두 특수검사 출신인데 특히 이두봉 고검장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있는데도 후보자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르면 내일 이들 중에 한 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전망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 보이지 않는 스카우트 전쟁이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여급 선수들이 많아서 구단들의 눈치 싸움도 뜨거운데요. LG 선수 출신 김용희 스카우트를 김수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빠른 발과 적극적인 주루 등 허슬 플레이로 이름을 날렸던 LG 김용희. 지난해 14년 선수 생활을 마치고 지도자 대신 스카우트를 선택했습니다. 스카우트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찾은 목동 야구장.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더위를 피하는 일입니다. 구름 이거 다 개면은 햇빛이 너무 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4경기를 보니까 이거 없으면은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 선풍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 커서. 구속을 측정할 스피드건과 노트북, 선수 영상을 담을 캠코더까지 설치한 뒤 기록실에서 선발 라인업을 확인하면 준비 완료. 경기가 시작되면 눈과 손이 바빠집니다. 화장실도 참아야 하고 밥 먹을 때도 초시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 주고받고 그 잠깐 한 숟갈 먹고 칠 때 또 재고 반복 20판? 단도직입적으로 심준석에 대해 물었습니다. 재구가 불안정한 광속구 투수. 하지만 드래프트에 나온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155km를 던지는 투수예요. 제구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선수를 1순위로 안 뽑는다? 제구가 안 되더라도 폭탄은 내가 안고 터져야지 타 팀에서 터지면은
그건 핵폭탄으로 돌아오거든요. 고우석도 제공 안 됐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길게는 10시간 넘게 경기를 지켜보고 훈련장까지 직접 찾아가 확인까지. 여기에 더 중요한 평가 요소도 있습니다. 인성, 야구 좀 잘한다고 이제 건들건들 약간 좀 이제 좀 으쓱하고 감독님, 코치님에 대한 존경심 없고 저희가 알거든요. 성향이 프로에 오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크게 발휘하거든요. 새내기 스카우트의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올해 또 이제 드래프트를 하고 LG에서 신인왕이 또 나오면은 MVP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람차고 성취감을 느낄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네, 서울은 마치 가을을 닮은 듯 푸른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남해안으로는 정체전선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시각 전남 강진에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지금보다 빗줄기가 더 강해집니다.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제주도에도 30에서 100mm가 더 오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은 비 대신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경기동과 강원 내륙 또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최고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낮 동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겠고요.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빗줄기가 잦아들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20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 최저 기온도 27도를 보이겠고 서울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안동 29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